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부터 두 분과 함께 22대 총선 판세 또 향후 전국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총선의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이종훈 평론가께 여쭤보죠. 정권 심판론 아니면 야당 심판 견제론 등등 많았는데 이번 총선의 의미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의 중간 평가. 그 성격이 이제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권 심판론하고 다 이제 연결이 되는 얘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중간 평가이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더 집중적으로 이제 정권 심판론 이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수세적으로 몰려서는 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공세적으로 이제 방어를 하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역으로 프레임을 짜서 역공세를 펼치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2조 심판.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이제 중간에 수정이 좀 된 거죠. 운동권 심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취임 일성부터 강조했던 게 이재명 대표 심판하고 그다음에 운동권 심판이었는데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386들을 대거 이제 뒤로 좀 빼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바람에 타겟이 하나 사라져 버린 거죠. 그 대신에 그 빈자리에 또 강력한 다크호스가 한 명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이제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생각보다 진보 진영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제 급성장을 하니까 급히 이제 타겟으로 새롭게 이제 편입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2조 심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프레임을 짠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께서는 이번 총선의 의미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정권 심판이죠. 사실은 정권 심판에 가장 프레임이 잘 작동한 선거였다고 보여지고요. 윤석열 정권 2년을 지나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이채양명주라고 부르는데요. 이태원 참사 문제,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문제, 그다음에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된 의혹, 이런 문제들, 그리고 주가 조작 관련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줬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는 투표하는 것이 결국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국민들의 화난 민심, 그리고 또 하나는 민생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파로 물론 대변되긴 하지만 그 대파의 한 번의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과값, 백값 이런 과일값이 너무 비싸고, 실제로 이렇게 마트나 시장 가게 되면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뭘 제대로 사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불만으로 쌓여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 분노의 행동이 결국 투표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결국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심판, 중간 평가의 심판 선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체적으로 이번 선거를 규정짓는 그런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마지막 선거 유세 동선을 보면 여야의 선거 전략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에서 마지막 시간을 할애했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보낸 현장, 직접 현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200석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 혼돈과 나락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대한민국의 인권의 진보를 무너뜨리는 세상으로 회귀하게 될 겁니다. 그걸 원하십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8일에는 외적의 임진왜란 때 승리했던 이순신 장군의 역사를 거론하면서 본 투표에 반드시 투표해달라 거듭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죠. 최근에는 서울 판세를 좌우할 핵심 경합지죠. 강동 갑에는 꼭 살려달라 이런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최 교수님, 상당히 좀 읍소 전략인데 그만큼 절실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분석하는 범위 내에서도 이번 선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읍소 전략을 하는 정당은 결국은 선거 판세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분석될 때 읍소 전략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200석이 정말 현실화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꺼내요. 그만큼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직접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읍소 전략을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읍소 전략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 그 정치적인 이슈가 비슷할 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읍소 전략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실정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양당의 대결로 간다면 그게 어느 정도 먹힐 수 있죠.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심지어 보수층이나 중도에서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마저도 현 정부에게 뭔가 경고를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읍소 전략하는 게 통할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던진 카드가 읍소 전략이지만 그 읍소 전략이 실제 선거에서 판세에 영향을 줄 만큼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어제 청계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는데 상당히 좀 건강이 악화됐다라고 하죠. 워낙 무리한 일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 일정은 소화를 못하고 뭐 링거도 맞았다 이런 얘기도 들렸는데 청계 광장을 마지막 유세의 장소로 선택한 이유 이종훈 평론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안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곳이 서울의 이제 중심이자 수도권의 중심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번 총선 특히 수도권 서울 지역 이제서 핵심 이제 격전지는 사실은 이제 한강벨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강벨트를 상징하는 의미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그곳으로부터 크게 멀지 않은 곳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청계천이 갖는 상징성 그런 것에 좀 이제 주목을 좀 해서 그쪽에 방점을 두고 선거운동을 마지막으로 그쪽에서 유세전을 펼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도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하고 유세를 했는데 재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11분 동안 입장문을 읽었는데요. 투표까지 독려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확정 범죄자도 사면해서 출마시키겠다. 어쩔래? 우리 가족은 절대 못 건드린다. 어쩔래? 국민을 존중하지도 국민의 눈치를 보지도 않습니다. 이 초박빙 접전지에서 우리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손이 닿는 모든 연고자들을 찾아서 투표해달라고 독려해 주십시오. 네,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자신의 손발을 묶는 게 검찰이다라면서 검찰 독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 어떤 속내가 깔린 걸까요? 뭐 이제 일관된 이제 메시지를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한 거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계속 이제 검찰공화국 이제를 심판해야 된다. 그런 이제 검찰 심판론도 이 얘기를 하면서 핵심은 물론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결국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심판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거죠. 다 이제 검찰이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로 네. 지금 이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관된 그런 메시지를 그동안에도 계속 냈던 거고요. 이제 이게 사실은 그 메시지가 중간에 흔들리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 메시지를 언급을 해주면 우리 뇌가 반응을 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과학적인 부분까지 고려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속된 말로 뇌이징, 그죠? 네. 이제 어찌 됐건 이제 일관된 메시지를 이제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발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에 용산역 광장에서 민주당 마지막 유세에 함께 했습니다. 민주당 선거운동 출정식 첫날도 용산역이었는데 같은 장소를 고른 이유 용산에 갖는 상징성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윤석열 정권이 처음 들어서면서 대통령실 이전,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사실은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게 결국 상징적으로 보면 용산에 대통령실이 존재하고 있고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큰 프레임을 작동시켜야 되는 상황에서는 용산에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용산의 격전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똑같은 분들이 다시 리턴 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890표 차였어요. 정말 간발의 차잖아요. 890표 차로 그다음에 권영세 당시에 이제 의원이 당선이 됐고 민주당 후보가 탈락하는데 같이 이제 다시 리턴 매치를 하는데 이번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도 엎치락뒤치락.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산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크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처음 들어서면서 가장
그 대통령실 옮기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왜 세금을 쓰냐, 또는 뭐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하냐, 또 국방부가 연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연합사도 그렇고 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고,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좀 잊어버리실 수 있지만 당시에 이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분란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또 부각시키는 거예요. 비용 가지고도 얼마가 맞다, 얼마가 틀리다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용산이 갖는 상징성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 무능함, 무도함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곳을 마지막 유세 현장으로 삼은 것은 이번 선거는 누가 뭐래도 정권 심판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하나의 선택지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 투표 46석이 걸려 있죠. 자, 조국혁신당은 마지막 유세 장소로 광화문 광장을 찾았습니다. 녹색정의당은 홍대, 개혁신당은 화성, 새로운 미래는 경기도 부천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는데, 조 교수님, 각각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세요? 조국혁신당은 뭐 아까 이제 뭐 국민의힘도 밝혔다고 하는데, 조국혁신당도 밝혔어요. 왜 광화문에서 했냐? 이곳이 바로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을 불러왔던 촛불혁명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길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촛불혁명이 일어났던 박근혜 탄핵을 불러일으켰던 그 광화문 광장이라고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광화문 광장을 마지막 유세지로 선택을 했다. 좀 더 선명하게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우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소수정당 중에 예컨대 개혁신당 화성에서 했는데, 화성은 잘 아시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출마해서 뛰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본인의 정당에서, 각 정당에서 출마한 사람들이 뛰고 있는 현장에서 주로 마지막 유세를 했어요. 새로운 미래는 서른농원, 부천에 있는 서른농원의 지역구에서도 마지막 유세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녹색정의당은 홍대에서 했는데, 아마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각각의 정당들이 갖고 있는 메시지와 의미, 이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장소가 선택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례대표 46석 군소정당들 마지막 수도권 집중하는 유세를 보여줬는데, 이종훈 평론가는 군소정당들의 선거 전략이나 선거 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군소정당들도 이제 방점의 차이가 살짝 느껴지죠.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아예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쪽은 역시 비례대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메시지를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화문 간 거죠.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기억을 다시 소환해내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고,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번에 뭐 비례의석을 과연 한 석이라도 확보할 수 있을지조차도 굉장히 의문인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3%를 어찌됐건 넘겨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지난 21대 때는 비례에서 꽤 많은 의석을 그렇죠. 가져갔었죠. 예. 5석이었나요, 그때? 네. 네. 6석 가져왔는데요. 네, 정의당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믿을 것은 결국은 이제 2030 젊은 층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를 이제 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새로운 미래하고 개혁신당은 이제 지역구에 출마한 의원 중에서 지금 당선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분을 이제 한 명씩이라도 꼭 반드시 당선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서른 의원 그리고 이준석 대표. 네, 그렇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뭐 최근 들어서 뭐 상승세를 타고 있고, 잘하면 이제 골든 크로스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 집중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곳에 집중을 해서 지역구에서 한석 만들어내는 것. 사실은 이 비례대표 의석만 있는 거하고 지역구 의원 한석이 있는 거하고 또 정치권에서 받아들이는 그렇죠. 감도가 달라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총력을 하는 거고,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민주당 후보가 이제 탈락하면서 지금 세종에서는 김종민 지금 이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한석 확보는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플러스 1, 1 더하기 1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서른 의원 지역구에 이제 가서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의 투표율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일단 사전 투표율은 대단히 뜨거웠죠.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31.3%였는데 과연 그것이 본 투표율 오늘까지 이어질지 좀 주목이 됐었습니다.
자, 22대 총선 투표율 지금 3시 기준으로 59.3%인데요. 자, 59.3%. 뭐 일각에서는 최종 투표율이 한 70%까지 가지 않느냐 이런 기대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이로 보면 한 60% 후반 정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난 20대 때는 사전 국회의원 투표율이 58, 21대 때 최종 66.2였는데 지난 21대 66.2%보다는 다소 높을 것으로 지금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지금 22대 투표율 21대보다 좀 높은 거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뭐 1, 2%포인트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사전 투표율이 이제 이번에 역대 이제 총선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70%를 훌쩍 넘기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이제 그런 관측까지도 일부에서 나오긴 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전 투표율이 지난 대선 때 사전 투표율만큼 높았던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만큼 약간 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열기가 좀 오히려 좀 덜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뭐 지난 대선 때만큼 막 70대 이제 후반 정도 이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야권 쪽에서 주로 이제 나온 관측은 70대 초반 정도까지는 나올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본 거고, 저는 그거는 그 정도까지도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좀 봤던 거고요. 지난 총선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많이 나와야 뭐 한 1, 2%포인트 정도, 그 정도 더 나오는 정도가 아닐까.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께는 그 투표율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고 유불리는 어떨까요? 일단 투표율은 저는 조금 그러니까 69에서 70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 정도 아마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요. 지난번보다 2, 3% 정도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어느 쪽이 유리하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예전하고 좀 다르게 명확하게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예전은 투표율이 높으면은 진보가 유리하고 그런 얘기가 많았죠. 유리하고 그런 얘기가 많았죠.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은 투표 참여율이 높아요, 다른 연령대보다. 그러니까 그건 상수로 두고 변수는 결국 젊은 층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진보층이 더 유리하다 볼 수 있는데 20대가 또 요즘 스윙 보터가 돼가지고 어느 쪽을 지지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 아니겠어요? 20, 30대가 사실은 어느 한쪽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그 때에 따라서 또는 이슈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심한 그런 스윙 보터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30, 40대는, 30대 후반은 40, 50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쪽이 좀 더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20대에서 30대 초반 같은 경우는 모르는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20대에서 30대 초반의 분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투표율이 올라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진보 진영이 좀 유리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진보 진영이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지층 결집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뭔가 내가 반드시 투표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거거든요. 그것이 저는 정권 심판의 영향이라고 보는 거예요.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죠. 뭔가 응징을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뭔가 따끔하게 좀 회초리를 때려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 투표자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그냥 평가와 예상은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는 투표율에 따른 유불리, 서로 이제 여야는 유리하다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도 막판까지 투표율을 높여야 된다 독려를 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네, 근데 기존 가설은 이미 다 깨졌다라고 일단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투표율이 높아지면 청년층들이 이제 투표장에 많이 나왔다는 의미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은 진보 성향이 강하니까 이제 민주당이 유리할 거다. 이제 이건데 이 전제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청년층 스윙보터화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2030 세대가 그렇게 진보적이질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들 세대는 탈이념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좀 탈정치적이에요. 정치에 기본적으로 좀 무관심해요. 이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흐름을 좀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청년층의 분노가 없느냐? 분노는 상당히 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일방으로 지금 과연 향하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다. 그러니까 좀 한 두어 달 전에 이제 실시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실시를 안 하고 있는 이제 여러 설문 문항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인 게 양당 심판론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양당 심판론에 물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한 16%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여기서 한번 또
방송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들하고 그들이 지금 거의 좀 일치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런 상태에서 어느 한쪽으로 힘을 확 쏟아줄 거냐. 이게 이제 마지막 남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어느 한쪽으로 확 힘을 실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권에서는 뭐 조금 전에 이제 200석 얘기도 뭐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까지 격차가 벌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번 총선에 참여하는 50대 이상 유권자 수가 처음으로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자, 연령대별 유권자 수 보면요. 18세에서 19세 2%, 그리고 20대 13.8, 30대 14.8, 4, 5, 60대가 가장 많죠. 17.8, 19.7,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871만 명, 그리고 70대 이상이 641만 명인데,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중년층 이상, 50대 이상 유권자가 많다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이 어떤 유권자 지형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우 평론가. 그러니까 지금 86 운동권 세대들이 이제 60대가 그러네요, 벌써. 보였단 말이에요. 30대였는데 예전에죠. 예. 그래서 이게 선거가 이제 4년마다 치르지 않습니까? 두 번만 치르면 8년이 이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옛날의 가설들이 안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에도 60대 이상 통으로 묶어서 뭐 보수표가 많이 나올 거다. 이것도 틀린 가설인 거예요. 그래서 60대, 제가 보기에는 한 60에서 65세 사이 정도까지는 의외로 또 이 진보성이 굉장히 강하다. 지금 60대가 예전 60대가 아니다. 그렇죠. 그거죠.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50대는 전반적으로 그나마 이제 제가 보건대는 우리 여기 전체 연령대 가운데서 가장 진보세가 강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가 이제 86 운동권이 가장 이제 극성했던 그런 시기에 이제 대학을 다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봐도 그렇고 잘 생각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 한번 고착된 이제 가치관이.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서유럽도 그래요. 서유럽도 예전에 뭐 이제 68세대가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대가 가장 진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꽤 들었는데도 여전히 그들이 가장 진보적이고 오히려 요즘에 젊은 층들은 보수화 돼가지고 뭐 신나치 세력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2060 세대들을 과거처럼 이들도 젊으니까 진보적일 거야. 이런 생각 이제 다 버려야 되는 거고요. 60대 이상 고령화 됐으니까 이들이 이제 보수화 됐을 거야. 이것도 사실은 틀린 가설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과연 20대와 60대 표 색깔이 어떨지, 표심이 어떨지. 지난 대선에선 20대와 60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탰습니다. 최 교수님, 그들이 여전할까요? 아니면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저는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대, 60대 이상이,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20대는 스윙보트 역할을 하니까 사실은 현안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60대 이상도 뭐 물론 이제 60대 이상은 전반적으로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대선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불리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분노했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대선 어떻게 평가하냐면 후보 개인에 대한 역량보다는 심판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것도 이제 사실은 바람이거든요. 이 분위기가 강하게 작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심판을 해야 되겠다는 분위기를 강하게 끌어올렸고 그것이 결국은 20대, 60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지금 반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도 물론 정권을 향해서 그런 게 있었고 지금도 정권을 향한 반대, 비판, 그 다음에 응징 이런 여론이 강하게 불고 있다는 것은 20대, 60대도 그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각자가 뭐 선택을 하는 거니까 모두 다 일률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20대, 60대가 예전에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면 대선 과정에서 지금의 총선 과정에서도 실망한 민심의 변화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런 세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잠시 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투표소 그리고 여야 현장 분위기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전국의 14,000여 투표소에서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이죠.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2시간 남짓 남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죠. 신종환 기자.
네, 부천시 소사본동 제6투표소가 마련된 소사구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투표 마감이 이제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투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현재까지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3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59.3%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대선 68.1%보다는 낮지만 21대 총선 56.5%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8.6%, 인천시는 57.5%로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마감까지 아직 2시간 정도 남아있어 투표를 못한 시민들은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본투표는 지정된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고 투표하러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 실행 과정을 확인하고 화면 캡처를 통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표소에서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위한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면 됩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 포토존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부천시 소사구청에서 OBS 뉴스 신종환입니다. 네, 각 정당들도 이 시각 현재 긴장하면서 투표 상황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라를 지키는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며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죠. 국민의힘의 현재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황다인 기자. 네,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선거운동 초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막판까지 사력을 다했는데 지금 거기 표정 어떻습니까? 네, 지난 총선 때처럼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선거 상황실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마련했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4시가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는 일부 취재진들과 당직자들만 모여 있어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투표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시시각각 전해오는 투표율 추이를 분석하며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지도부 역시 투표율을 관심 있게 지켜보며 곧 있을 투표 마감과 또 출구조사 결과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 이슈가 압도하는 어려운 선거 상황 속에서 범야권의 200석을 막아달라고 호소해왔습니다. 지지층이 결집하면 이번 총선에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와 함께 110석에서 130석 사이의 의석은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만 승부 예측이 어려운 수도권과 낙동강 벨트 등 최소 60곳을 격전지로 늘려잡은 만큼 이들 지역에서 선전할 경우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이어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일찍부터 입장문을 내고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본 투표율이 지난 총선 때보다 낮다며 지금처럼 위중한 접전 상황에서 나라를 지킬 수 없다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잠시 후인 5시 45분쯤 이곳 개표 상황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OBS 뉴스 황다인입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 열기가 득표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투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죠. 이어진 기자. 네,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민주당 개표 상황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이곳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합동 개표 상황실을 마련했습니다. 아직 일부 당직자들과 취재진만 있을 뿐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당은 오늘 저녁 6시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될 출구조사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로 규정한 만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투표율이 6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높은 투표율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는 모습도 엿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은 투표 동료에서 승패가 결정된다며 주변 지인들을 총동원해
투표 참여를 독려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 독재 심판을 위해서 민주당을 힘있는 원내 일당으로 만들어줄 것을 호소해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151석 이상의 의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인천 등 격전지 50여 곳의 표심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투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후보들과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들이 이곳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인천 계양 선거사무소에 있다가 오후 5시 반쯤 이곳 개표 상황실로 나와서 출구조사와 이어질 개표 방송을 시청할 예정입니다. 이해찬, 김부겸 선대위원장 등 다른 지도부도 오후 6시쯤 개표 상황실에 도착해 출구조사와 개표 상황을 지켜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2시간 이후면 바로 저곳에서 환호와 탄식, 정적, 희비가 엇갈리게 될 텐데 2시간 이후가 사뭇 궁금해집니다. 자, 계속해서 수도권 중심으로 격전지 판세 그리고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차기 대선 구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구들이 수도권에 있죠. 바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 원희룡, 경기 성남 분당갑 이광재 대 안철수, 화성을의 공영훈, 한정민, 이준석 3자 대결. 세 지역구가 아마 가장 많이 언론들이 포커스를 맞췄던 그런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종훈 평론가님, 명룡대전에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역구인데 계양을 일단 지금 깜깜이로 들어간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유불리를 말할 수 없어요. 네. 여론조사가 상당히 좀 엇갈렸었고 상당히 접전.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또 표가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단 말이죠. 계양을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지금 뭐 어느 후보가 이길 것 같다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네, 투표 막판에 뭔가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게 아닌가. 뭐 아마 곧바로 고발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워낙이 이제 그 야세가 강한 지역이죠. 원래 그랬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절대 우세 지역이다. 일단 그렇게 이제 분류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굉장히 토양이 좋은 환경에서 이제 선거를 치르는 그런 그 상황이었고 원희룡 이제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본인이 이제 스스로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이쪽을 일부러 택해서 온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어떻게 극적으로 이 야세가 강한 지역에서 승리를 했다. 그러면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로도 굉장히 유력해지면서 단숨에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곧바로 또 이제 유력 대권 주자로 확 부상을 이제 해버리는 겁니다. 뭐 이미 이제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이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이제 대권 경쟁자들에 비해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편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확 이제 급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도전적으로 나왔고, 제가 보건대는 뭐 나름 그래도 열심히 해서 추격세가 상당히 매서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세라고 하는 그런 구조적 한계를 과연 이제 원희룡 후보가 이제 극복을 해낼 수 있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결국 변수다 이렇게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관전 포인트까지만 말씀하시고 전망은 얘기는 안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선거 결과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말씀하셨듯이 이 두 대권 주자 이재명, 원희룡 두 사람의 정치적인 입지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최 교수님 아무래도 이겼을 때 졌을 때 타격감이 더 클 후보 누구라고 보십니까?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 뭐 이겼을 때 졌을 때 뭐 무게감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죠 사실은. 그렇죠. 그럴 수밖에 만약 없죠. 이재명 대표가 패배한다면 타격이 엄청날 거고요, 그죠? 그렇죠. 네. 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런 일이 하면, 벌어진다면? 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큰 부담을 안게 되죠.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대권 후보로 지금 계속 갈 상황이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원희룡 후보한테 진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본인한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선거는 만약 이기고 본인이 지는 경우가 된다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좀 좁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그러나 이제 승리한다고 하면 반대로 그러면 이제 탄탄한 이제 대권 가도를 가게 되는 거죠. 날개를 다는 것이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민주당도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고 본인도 당선이 되게 되면 그 자체로 이제 이재명의 지도력은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의 지도력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흔들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당에서의 지배력이 더 공고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이제 본인이 대표를 계속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대권 후보로서 탄탄한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 만약에 당선되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꺾게 되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엄청 커지죠. 그러면 강력한 대권 후보였고 대권 후보이고 또 민주당의 대표인데 민주당의 대표를 이기고 만약 본인이 이긴다 그러면 그건 정말 센세이션하는 거죠. 정말 게다가 저 험지에서 그죠? 그럼요. 그렇게 되면 원희룡 후보의 입지나 아니면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렇게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낙선을 하게 되면 물론 이재명 대표보다는 좀 더 타격이 적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권 후보로서는 상당히 큰 상처를 안게 돼요. 정치적으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니까 대권 후보로 나거나 또는 당권을 잡기 위해서 다시 도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젖잘싸란 말은 선거에서 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증거는 증거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저기에 도전할 때는 대권 후보로서의 어떤 몸집을 키우기 위한 도전이었는데 거기서 실패하게 되면 타격감도 결국은 본인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차후의 정치 일정에 더 정치의 행보에 상당히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남 분당 갑에선 역시 대권 잠룡 거물급 정치인의 맞대결인데요. 안철수 후보, 이광재 후보가 맞붙고 있습니다. 분당갑이 단일 선거구가 된 이후로 7번의 선거에서 6번이 보수 정당이 승리를 한 나름 보수의 텃밭인데 최 교수님 이번에는 좀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접전이에요. 초접전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물론 결과는 알 수 없는 거지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사실 안철수 후보의 인물의 인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선거에 관련된 텃밭에서 기준으로 봤을 땐 보수의 텃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보수세가 강한 곳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 공표되기 전까지 여론조사를 쭉 보면 대체적으로 접전 양상이에요. 엎치락 뒤치락 해요. 누가 앞선 것도 있고 또 상대 후보가 앞선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 누가 당선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 상당히 불안감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전자 입장에서야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이지만 이렇게 좋은 환경, 소위 이제 지금까지의 선거의 여러 가지 그 역대 선거의 결과로만 보면 보수세가 강한 데서 인지도도 있는 안철수 의원이 여기서 만약에 낙선을 하게 되면 정적으로 안철수 의원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도 어쨌든 대권의 꿈을 갖고 있을 텐데 원희룡 후보처럼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런 정권 심판의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저는 그 지난번에 그 의대 정원 관련해서도 정부가 다른 결의 말을 했잖아요. 그것도 저는 민심을 다시 다잡아 보려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판세가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안철수 이광재 후보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당내의 입지, 정치적인 입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종우 평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만약에 이광재 후보가 이겼다. 이광재 후보도 곧바로 이제 대권 주자군에 편입이 될 겁니다. 본인은 이제 노골적으로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직간접적으로 그 주변인들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대권에 상당히 꿈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나름 이제 준비를 꽤 해온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총선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권 비전을 그 일단을 이제 국민들에게 좀 소개하는 그런 그 의미도 상당히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가시티 플랜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랫동안 연구도 좀 해왔고 축적된 그런 정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이제 분당 그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해서 이게 만약에 소구력을 갖고 뭔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 비전 그대로 그냥 그 대권까지 가도 된다. 이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광재 후보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에 본인의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길을 이제 걷고 있는 거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쩌다가 이제 이광재까지 상대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까지 이제 된 부분 관련해서 본인이 약간 좀 자괴감도 좀 들긴 할 것 같아요. 그 의미는 이제 이광재 후보는 그동안 정치 전선에서 좀 후퇴해 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시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총선이 그런 점에서 이제 안철수 이제 후보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라고 봐요. 네. 일단 뭐 국회의원 배지 다시 한번 달고 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제가 보건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부지런함의 어떤 그 수준, 또 준비된 상태의 수준, 그런 거를 비교해 보면, 이광재 후보가 의외로 지금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게 그냥 우연은 아니다. 네, 그런 말씀까지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화성을 지역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아버지 어머니까지 등장을 했죠. 아들을 지지해달라. 이 연설이 또 이거야말로 진짜 아빠 엄마 찬스인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다소 3자 대결에서 밀리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공영훈 후보의 부동산 소위 증여 관련된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상황이 좀 바뀐 게 아니냐.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골든크로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종우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내게 3일만 더 있었다면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인다. 네. 그러니까 뭐 상당히 맹추격을 했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그 지지율이 막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이제 것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추격세가 상당했던 것은 맞는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민주당의 그 이제 아성을 이제 넘어설 수 있겠는가?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결국은 이제 뭐 최종적인 관전 포인트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2% 정도 모자란 상태에서 그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인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승리를 했다 그러면 이번 총선 최대 이변이 되는 거죠. 최대 이변이 되면서 뭐 당은 조금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바람을 못 일으켰지만 어찌됐건 이제 이준석 대표로서는 뭐 대권 주자로서 보수 진영에서의 대권 주자로서 입지도 강화될 뿐만 아니라 개혁신당의 향후에 성장 기반을 만드는 그런 그 의미도 갖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승리한다면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거듭날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일각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아끼는 분들은 이준석이 이번에 꼭 배지를 달아야 된다. 이번에 안 되면 정말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거든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제3지대, 그러니까 신당을 만들겠다고 해서 나와서 개혁신당을 만들었고 처음에 만들 때만 해도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실패 원인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의 합당이죠. 섣부른 합당.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만큼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이 안 되는 거냐.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 선거에서의 승리만을 생각해서 이념도 가치도 그리고 공약도 다 내팽개칠 수 있는 이런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켜서 어느 정도 한계는 있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 치고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3지대로서. 그런데 거기서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잡는 바람에 완전히 그냥 주저앉는 꼴이 돼버렸고 더 이상의 반전은 없었어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들어오면서 그 자리를 대체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을 그냥 상실해버렸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는 1차적 치명타가 온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럼 이걸 극복하는 방식은 당선이에요. 당은 그렇게 됐더라도 본인이 당선되면 그래도 뭔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지역구에 만약에 낙선을 하게 되면요. 두 가지가 다 어려워져요. 당도 어려워지고 본인도 어려워진다. 본인이 과연 대권 후보로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저는 아쉬움이 있고 또 정치인 이준석에 대해서 많이 실망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 민심의 선거 때마다 바로미터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인천으로 가보면 지난 21대 총선 13석이었는데 한 석이 늘어났죠. 14명의 의원을 뽑습니다. 지난 총선에선 13석 가운데 11석이 야권 그리고 한 석이 미래통합당이었죠. 그리고 한 석이 무소속 윤석열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과연 이 구도가 재현이 될지 아니면은 보수의 반전이 있을지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의석의 숫자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리어 저는 하나 더 눈여겨볼 것이 뭐 나중에 이종우 평론가 말씀하시겠지만 이 미추홀구 을 지역구거든요. 네. 남행이 윤상현 이 두 분이 다시 리턴 매치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뭐 보수표가 분산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주 근소한 차였어요. 171표였습니다. 예, 그 차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빙이에요. 초박빙이라고 보여져서 여기도 남영희 후보가 만약에 당선되게 되면 더 한석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의 인천 판세 전반적으로 지난 21대 총선의 결과와 22대 총선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에서 미추홀구 을 지역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더 한석을 확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자,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이 지역 인천 14군 가운데 어느 곳에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 참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네. 좀 극적인 그 좀 변동을 겪은 곳으로 이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예전에는 그야말로 반반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그 민주당 새로 이제 전환이 된 그런 그 국면이고 아주 일부 지역 뭐 그러니까 이제 워낙 보수세가 강한 강화, 옹진 뭐 이런 쪽 하고 이제 뭐 미추홀 뭐 요쪽 일부만 남겨놓고는 지금 다 이제 파래져 버린 건데 이번에 과연 여기서 이제 일부라도 이제 반전 계기를 이제 만들 수 있겠는가 이제 하는 거고요. 뭐 저는 그래도 지난 총선 때보다는 조금 더 한두 석 정도는 이쪽에서 좀 더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건질 가능성이 이제 그나마 이제 국민의힘이 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그래도 이제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들에서 좀 더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국민의힘은 반도체 벨트, 민주당은 서울 동작을 지역구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경기권을 7번 갔는데요. 수원과 용인을 각각 3번 갔고 이천과 평택을 2번씩 갔습니다. 한 위원장의 노력이 과연 수원과 용인 표심에서 좀 통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느 정도는 통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가장 물량 공세를 퍼부은 곳이 이 지역이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만 그런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뒤에서 굉장히 많이 거들었잖아요. 네네. 반도체 클러스터 거기 이제 방점을 두면서 뭐 민생 토론회도 갖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그 광범위한 또 막대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약속을 하는 그런 물량 공세를 이제 폈는데 과연 이게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하는 거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일부는 그런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이제 여당 힘 있는 이제 당 후보를 택하는 게 우리 뭐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더 이득 아닐까. 그리고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뭐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저거 안 지키겠느냐. 이제 이런 이제 약간 기대감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작용을 할 거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판세까지 확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요. 지역 단위로는 이제 의외로 이런 좀 약간 달콤한 그런 공약들이 먹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좀 먹힐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유세 과정에서 유난히 류사명 후보가 들어가 있는 동작을에 가장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뭐 유튜브 통한 원격 지원까지 하면 8차례 정도 지원 유세를 했는데 류사명 대 나경원, 자, 나경원 후보의 승리일지, 과연 류사명 후보의 승리일지, 초 교수님, 여기서 왜 이렇게 승패가 중요한 건지, 또 이재명 대표가 왜 여기를 집중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집중한 이유는요, 후보의 차이예요. 네. 후보의 차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나경원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 경륜도 많고 원내대표까지 했고 인지도로 따지면 유사명 후보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렇죠.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유사명 후보는 잘 아시면 정치 신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경찰국 신설 반대해서 거기에 이제 모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경찰의 옷을 벗고 국회 이제 영입인재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신인이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과 대결하는데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는 거예요. 만약에 유사명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이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정말 파란이에요. 파란. 그렇게 무게감 있고 중진이고
그다음에 인지도로 본다면 뭐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몇 안에 들어가는 그 인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겼다? 그건 대단한 성과를 낼 수 있죠. 그게 지역구 최대 이변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작을 저는 더 집중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민주당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또 상징적인 면도 있잖아요. 어쨌든 뭐 나경원 의원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본다고 하면 이곳에서 이기는 것은 결국 다른 곳에서 이런 여러 곳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이곳이 위치예요. 한강벨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강벨트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이기게 되면 사실은 좀 어려운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서초 지역이나 강남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게 경계가 서초하고 붙어 있거든요, 동작이.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이 다른 곳까지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점. 이런 점에서 동작은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다. 라고 하는 점이 아마 이재명 대표가 더 자주 찾게 되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이종훈 평론가와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요. 두 분과는 일단 개표방송 1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OBS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5시 반입니다. OBS 개표방송 공감 2024 1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